천문은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밤중 해오름 요양병원 7층 복도에 울려 퍼진 통증의 절규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한 사람의 깊은 상처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도시의 불빛은 창밖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이 여기저기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그 절박한 외침은 회장 강태우의 병실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의료진은 이미 고용량 진통제를 투여해 두었지만 통증은 잦아들 기색이 없었다. 수간호사 김미영이 모니터를 살피다가 곁에 서 있던 젊은 당직 의사 이현우에게 말했다.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 상태가 계속면 정말 위험해질 겁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붉게 부어올라 보기에도 끔찍해 보였다. 의료진은 그 부위를 살피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즉 CRPS를 의심했다. 현재 의학으로도 완치법이 확실치 않은 희귀신경 질환이라는 점이 모두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간호사가 간호사들과 상의하며 진통제 투여 일정을 재조정하는 사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낡은 청소 유니폼 차림의 중년 여성이 한 걸음씩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윤성희. 병원에서 오래 일한 청소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따라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수간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짓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위중하세요. 하지만 윤성희는 문가에 서서 회장의 상태를 물끄러미 살폈다. 온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저기, 물수건으로 다리 부위를 살짝 높여서 감싸주면 통증이 조금 완화될지도 몰라요. 청소부의 주제에 감히 의료진에게 조언한다는 사실에 수간호사의 표정이 즉각 날카로워졌다. 뭘 안다고 참견이야. 청소부면 청소나 하세요. 윤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러나 퉁명스러운 언행에도 개의치 않는 듯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병상에 누운 회장을 향해 있었다. 한숨을 내쉰 뒤 윤성희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복도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회장의 신음을 들으며 자신의 손목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지나가야 해.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내 병실 안에서 더욱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응급팀을 불러요. 윤성희는 청소 도구함 손잡이를 세차게 움켜쥐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그 상자 안에는 18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바로 그녀가 의사로 살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그 시각 젊은 의사 이현우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CRPS 발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없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하니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요? 그러나 수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상태로 옮기는 것 자체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우선 통증을 어떻게든 조절해야 하는데. 위급 상황이 이어지는 병실 안에서 윤성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청소 도구함에 숨겨둔 침통을 떠올리며 가슴속 깊은 결심을 했다. 누군가 절실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대로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병실로 다시 들어섰다. 잠깐만요. 저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달리 또 단호한 목소리였다. 수간호사는 눈을 부릅뜨며 청소부 따위가 무슨,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하고 소리쳤지만 이현우 의사는 그녀를 말렸다. 잠시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윤성희는 조용히 다가가서 회장의 맥을 짚었다. 그리고는 침통에서 침을 꺼내더니 아주 빠른 동작으로 환부 주변과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내관, 합곡, 족삼리.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듯 혼잣말하자 이현우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청소부가 이걸 어떻게... 미쳤군요. 수간호사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 높였지만 이미 윤성희는 회장의 팔과 다리에 가늘고 날카로운 침을 정확히 꽂아 넣었다. 살을 뚫고 들어가는 침 끝은 망설임 없이 흐름을 찾아갔다. 병실 안공기는 순간 멈춘 것 같았다. 거칠게 울리던 모니터 알람이 점차 잦아들고 회장의 심박수와 혈압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산소 포화도 역시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이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가리키며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있어요. 하고 외쳤다. 그때 회장 강태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가늘게 호흡을 내쉬었다. 숨이 쉬어진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윤성이는 조용히 침을 빼면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윤성이 쪽을 바라보았다. 당신, 누구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전 그냥 이 병원의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다. 기적처럼 보이는 침술 효과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뒤였으므로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병실 안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아침 해오름 요양병원 7층 복도에서는 밤사이 벌어진 일이 빠르게 소문으로 번졌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침을 놓아서 회장님이 살아났대. 그게 말이 돼? 아무리 그래도 의사들도 못하던 걸 청소부가 했다니.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고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같은 시각 병원장 박준호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수간호사 김미영, 젊은 의사 이현우,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전날 사건을 놓고 갑론을 박을 벌였다. 김미영 칠게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하지만 이현우는 조심스럽게 반론했다. 수간호사님, 어제 분명히 우리 의료진이 아무리 시도해도 통증을 완화시키지 못했잖습니까?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했어요. 박준호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결론을 내렸다.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윤성이라는 청소부를 내 사무실로 오라 하세요. 복도를 청소하던 윤성이는 모두의 시선을 느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청소부였건만 이제는 모든 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 문에 들어서자 수간호사의 노골적인 적개심과 병원장 박준호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당신이 어젯밤 회장님께 침을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윤성이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수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김미영이 날선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당신은 의료인이 아니에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걸 압니까? 윤성이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수간호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박준호 병원장이 윤성이를 향해 물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방한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성이의 표정에 순간 당혹스러움이 스쳤다. 그러나 이현우가 차분히 말했다. 어제 윤 선생님이 쓰신 침술 방식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제가 아는 함경도식 전통 침법과 흡사하더군요. 윤성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18년 동안 꽁꽁 감춰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낮게 숨을 들이마셨다. 맞습니다. 저는 북한 함흥의학대학 출신입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 회장 강태호의 아들 강민호가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도움을 주신 분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윤성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다시 회장님 병실로 향하게 되었다. 병실 안은 어젯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햇빛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회장 강태우는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오셨군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윤성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회장님을 살린 건 원래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이죠.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10년 넘게 CRPS로 고생해왔는데 단 하룻밤 진통제 없이 잠든 건 처음이오. 그건 기적에 가깝소. 그는 자신의 부어오른 다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윤성이는 잠시 침묵했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의 원인을 기의 흐름이 막힌 것이라 봅니다. 특히 CRPS 같은 만성 신경 통증은 잘못된 신호가 몸 곳곳에 퍼지는 것이지요.
수간호사 김미영은 여전히 못마땅한 듯 옆에서 인상을 찌푸렸다. 그건 현대의학이 인정하지 않는 미신적 설명입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나은 우연 아닐까요? 그러나 회장은 한숨을 쉬며 침대 위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우연치곤 효과가 컸습니다. 어제 잠시나마 고통이 사라졌어요. 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희망을 봤소. 그러자 갑자기 회장의 다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으아! 그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모니터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진정제를 준비했다. 이현우도 달려와 링거 상태를 확인했다. 발작이 재발했습니다. 윤성이는 신속하게 회장의 맥을 짚었다. 곧바로 혈자리를 더 깊이 파악하더니 침통에서 침을 꺼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이번엔 더 강한 침술이 필요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통증의 지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몇몇 혈자리를 정확히 짚어 침을 놓을 때 마치 춤추듯 자연스러운 동작이 이어졌다. 이현우가 놀란 눈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책에서만 본 함흥 전통침법. 병원장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확실히 윤태진 박사 가문의 비법처럼 보이네. 잠시 후 회장의 거친 숨이 고르게 되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던 회장이 서서히 눈을 뜨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짓말 같군요. 통증이 또 사라졌습니다. 침대 주변에 모여있던 의료진은 말문을 잃었다. 김미영조차 입을 다물고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모니터를 살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윤성이에게 물었다. 정말 북한에서 온 의사분이란 말이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예, 오랫동안 숨겨왔지만 함흥의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보다 훨씬 유명한 침술사였고요. 그녀의 말에 병원장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함흥은 전통 침술로 유명하죠.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강태우의 아들 강민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마침내 찾았습니다. 윤 선생님의 정체를 말이죠. 윤성이는 흠칫했다. 강민호는 이어서 침통을 가리켰다. 저런 전통 도구를 쓰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함경도 출신이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회장과 의료진이 모두 모인 앞에서 윤성이는 자신이 18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오게 된 사연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함흥의학대학 시절 전통 침술을 익힌 과정, 그리고 남편과 딸과 함께 국경을 넘으려다 딸을 잃었다고 믿게 된 처절한 순간까지. 병실안은 숨소리조차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이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미 울먹이는 표정이 된 김미영 수간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내렸다. 이현우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손만 모았다. 윤성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손으로 더는 누구도 치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키지 못한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부로 살면서도 늘 몰래 정원을 가꾸고 혼자서 약초를 기르며 지냈습니다. 강민호가 그녀의 말을 경청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윤 선생님, 어젯밤 제게 기적처럼 다가온 그 침술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저희 K그룹에서 운영하는 재단과 협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처럼 만성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통합의학센터를 세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병원장 박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병원에서도 전통의학 상담사로 정식 채용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의사 면허 관련 문제도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무조건 맡기보다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나 윤성이는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움츠러든 표정이었다. 전 이미 다 버린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강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저희 아내도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남편분 이야기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재단 쪽으로 확인을 부탁할 수도 있거든요. 윤성이는 아주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듯한 눈빛으로 흔들렸다. 남편 박원철은 외과 의사였는데 국경에서 저와 딸을 살리려고 일부러 군인의 눈길을 돌리다 그만.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려는 찰나 강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은 뒤 깜짝 놀란 표정으로 병실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윤 선생님, 제 재단에서 하나원 자료를 찾아본 결과
3주 전에 입국한 탈북민 중에 박원철이라는 이름의 분이 계신답니다. 나이와 경력도 일치하고 교화소에서 20년 가까이 의료 행위를 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윤성이는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눈을 크게 뜬 채 숨조차 고르게 쉴 수 없었다. 회장과 이현우가 놀라서 물컵을 건네줄 정도였다. 남편이 살아 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자신도 믿기 힘들다는 듯 중얼거렸다. 조만간 하나원 교육과정이 끝나면 나오실 거예요. 강민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당장 만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성이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딸을 잃었다고 믿었을 때 그 슬픔이 너무 컸는데 이제는 남편마저 살아있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희망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다음 순간 병원 1층 접수처에서 누군가 그녀를 찾고 있다는 호출이 왔다. 이름이 박미래라고 했다. 혹시 제 딸이 12살 때 잃어버린 아이 이름도 미래였습니다. 윤성이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잠시 후 병원장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30살 남짓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맞죠?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고 윤성이는 대답 대신 흐느끼며 그 아이를 이제는 어른이 된 딸을 끌어안았다. 곧이어 파국으로 치달았던 이들의 삶은 순식간에 반전을 맞았다. 윤성이는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고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장 강태호는 그 소식을 듣고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로군. 오후가 되자 박미래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아 오랜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 역시 중국에서 어부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고 이후 양부모의 보호를 받아 공부를 계속했다. 결국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정보가 부족해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다가 K그룹 재단의 도움으로 윤성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모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이 세상에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윤성이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미래야, 넌 어떻게 지냈니? 그러자 미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었어요. 한의학을 선택했죠. 아버지가 외과 의사, 어머니가 전통 침술 전문가였으니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윤성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랜 세월 자신을 갉아먹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옅어졌다. 내가 포기한 길을 네가 이어갔구나. 미래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젠 숨어 지내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날 이후 윤성이는 더 이상 병원 복도를 청소 도구만 들고 다니지 않았다. 대신 정식으로 전통의학 상담사라는 명찰을 달았다. 병원장 박준호는 그녀에게 공식 업무를 맡겼고 수간호사 김미영 역시 예전의 적대감을 접고 겸손히 협력했다. 환자를 향한 마음은 우리 모두 똑같았을 테니까요. 김미영의 사과에 윤성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근한 윤성이와 박미래는 함께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다. 강민호가 준비한 차량이었다. 18년 만에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윤성이는 온종일 가슴이 떨려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래도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결국 하나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걸어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눈빛은 세월의 무게를 견딘 흔적이 가득했지만 윤성이는 단숨에 그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윤성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원철 씨. 남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성희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뒤이어 미래가 다가와 아버지 하고 낮게 부르자 남자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18년 만에 세 사람이 다시 하나로 모였다. 서럽게 울면서도 서로를 꼭 끌어안는 세 식구 주변으로 담담히 지켜보던 하나원 직원들과 강민호가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재회였으므로 그 순간 공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정으로 물들었다. 그날 밤 윤성이는 딸과 남편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픈 기억도
슬픈 기억도 나누며 조금씩 치유의 길을 열었다. 다시는 의사로 살지 않겠다며 자신을 옥죄던 그 결심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새로운 의지로 바뀌었다. 해오름 요양병원 7층. 그 특별 병실을 가득 채웠던 비명은 어느새 사라졌다. 대신 윤성이가 새로 꾸린 통합 통증 클리닉 앞에는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심각한 만성 통증으로 절망하던 이들이 회장 강태우 사례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몇 주 후 회장 강태우는 훨씬 밝아진 표정으로 윤성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주머니 덕분에, 아니 윤 선생님 덕분에 통증에서 벗어날 희망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저야말로 회장님이 환자로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치료할 수 있었지요. 곁에서 딸 박미래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 또한 모친의 곁에서 함께 연구하고 통합의학센터를 키워나갈 계획이었다. 남편 박원철은 탈북민 정착 과정을 마친 후 외과 의사로 재교육을 받으며 다시 한국 의료계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었다. 바람이 한강 위로 불어오는 어느 봄날, 윤성이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작은 약초들을 살피고 있었다. 민들레와 단귀, 황기와 인삼 등이 질서정연하게 자라고 있었다. 18년 전 처절한 심정으로도 놓지 않았던 침술 노트와 씨앗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고 있었다. 엄마, 옥상 문이 열리고 딸 미래가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윤성이는 웃으며 자리를 만들었다. 오전 진료는 어땠니? 미래는 하루하루가 신기해요. 환자분들이 어머니의 치료법에 놀라면서도 다시 살겠다는 희망을 갖는 걸 보면 저도 기운이 납니다. 하고 대답했다. 윤성이는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자신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새삼 실감했다. 딸과 남편 모두를 다시 만났고 숨기기만 했던 자신의 재능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고 있었다. 병원장 박준호와 강민호도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남편 박원철이었다. 그는 재교육센터에서 곧 수료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봉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성이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정말 꿈만 같구나.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서로를 돕고 있다니. 언젠가 윤성이의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다른 무엇도 아닌 그 한 가지 이유가 전부다. 윤성이는 그 가르침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기적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저문은 햇살을 뒤로하고 해오름 요양병원 위로 서서히 달이 떠올랐다. 오늘도 새로운 환자들이 찾아올 것이고 내일도 어김없이 이 병원 복도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겠지만 적어도 윤성이의 손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살릴 수 있다면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병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윤성이는 수간호사 김미영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함흥 침술이니 북한 의학이니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놀랄 수밖에 없네요. 김미영이 쑥스럽게 웃으며 고백했다. 윤성이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이해받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만 열면 결국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성이는 복도 끝에 걸린 대형 창문을 바라봤다. 봄 기운이 한강을 따라 불어오고 도시는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길에 국경이나 이념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맑았다. 청소부로 지내며 자신을 숨기던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침술 전문가로서 다시 태어났고 잃었다고 믿었던 가족과도 재회했다. 긴 세월 동안 감춰졌던 의술은 비로소 빛을 발해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윤성이가 18년 만에 되찾은 삶이었다. 그리고 이 병원 7층에서 이제 진정한 해오름이 시작되고 있었다.